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옹부즈의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는 소식과 차기 국무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명됐다는 소식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오후 1시 뉴스, 뉴스메이커, 뉴스 리뷰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상주 영천 고속도로 상행선과 하행선에서 도로 결빙으로 인한 차량 수십 대가 추돌하여 인사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을 보도했고,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극한 대립을 보였지만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통과시킨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교육부 발표 이후 올해고 자사고 등에 지원한 서울 지역 중학생이 지난해보다 8%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경북, 군위,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는 양방향 모두에서 결빙으로 인한 큰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뉴스13에서는 지난 14일 새벽 경북, 군위,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도로 결빙으로 차량 수십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는 소방대원과 경찰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면서 도로에는 차량 여러 대가 불에 타고 처참하게 부서지는 등 아수라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 14일 오전 4시 40분쯤으로 경북 군위군 도보면 달산리 상주 영천 고속도로 영천 방향 상향선에서 화물차 등 차량 20대가 잇따라 추돌했으며 이 사고로 운전자 등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전하면서 사고 차량 6, 7대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모두 꺼졌다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최초 사고 지점에서 2km 떨어진 반대 방향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차량 20여 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음을 전했습니다. 최초 집계된 사상자 수는 사망 5명에 부상자 25명이었는데요. 오전 12시 기준 사망자 7명, 부상자 수는 32명까지 늘었으며 차량에서 난 불로 화재 진압 등 사고 수습으로 양방향 도로가 모두 통제돼 사고 지점 주변 차량 수백 대가 도로에 갇혔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후 양방향 모두 중앙 분리대를 열어 경찰 통제에 따라 차량들이 회차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고 차량 탑승자들은 도로 위를 달리던 차들이 미끄러지면서 잇따라 추돌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상자 집계와 함께 신속히 사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경북 군위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가 전해주었습니다. 지난 16일 뉴스메이커에서는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영천 고속도로 블랙 아이스 사고 당시 현장에 염화칼슘이 살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로 제설 작업 위탁업체 관계자가 사고 당일 염화칼슘을 살포했지만 그 지점은 사고로 막혀서 그곳만 빼고 했다고 털어놓은 것과 당시 현장에 나가 있는 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와 부딪혔고 나와보니 전부 얼음이었다고 밝힌 사실을 전했는데요. 그러나 고속도로 민자 운영회사 측은 살포 작업을 한 직후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도로 운영회사를 상대로 도로가 안전시설 제대로 갖췄는지 사고 전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메이커에서는 블랙 아이스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빙판길에서 사고가 날 경우 치사율이 일반 마른 도로와 비교해 5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에서 인용 보도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면 상태별 교통사고를 비교 분석한 결과 건조한 포장도로에서는 사고 치사율이 100명당 1.78명인 반면 서리 또는 결빙된 도로는 2.73명꼴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블랙 아이스가 생기기 쉬운 터널 진입로와 그늘진 도로에서는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 조작은 금물이라면서 안전거리 유지와 감속 운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이번 상주 영천 고속도로 사고 소식에 답답해하셨을 텐데요. 최초 사고 지점에서 2km 떨어진 반대 방향에서도 사고가 또 발생하여 도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기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화도 날 것입니다. 비나 눈이 내릴 때 결빙이 생긴 도로에서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대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도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이런 경우 관리가 어렵다면 최소한 통행금지나 운전주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또 사고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에 대한 보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벌어진 것에 대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수사 상황 소식과 사후 대비책까지 다뤄지는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얼마 전에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통과로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가 의무화돼 아이들 안전이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뉴스 리뷰에서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예정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앞으로 바뀌게 될 모습들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학교 정문 앞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통과로 우선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며 필요할 경우 신호등이나 과속 방지턱, 속도 제한과 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최하준 군의 이름을 담은 하준이법이 통과되어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도 강화되는데요. 이제 경사진 주차장은 미끄럼 방지 고입목과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린이 생명 안전을 담은 법안 5가지 중 통과된 법안은 2가지로 어린이 응급처치 의무화와 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어린이 탑승 차량 신고 의무화를 담은 법안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식이 하준이, 미처 꽃 피우지 못한 어린 생명들이 또래 친구들에게 안전을 선물했다고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0일 뉴스 20에서는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첫 단추인 예산안 합의 처리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고 국회 취재 기자가 전했는데요. 기자는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당시까지 순삭감액 규모의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을 보도했습니다. 협상에 참가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총 감액 규모에는 상당 부분 합의가 도출됐지만 세부 내용에 이견이 있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새로 세부 내용을 심사하는 수준으로 논의를 하면 그날 안에 예산을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 것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한국당을 빼고 여야 4+1 협의체에서 논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합의한 예산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임을 전했습니다. 10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16건의 안건만 처리됐는데요. 어떤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는지 앵커가 묻자 기자는 그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민식이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들이 처리됐다고 답했습니다.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인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또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즉 하준이법도 처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레바논과 소말리아 아덴만 등에 대한 국군의 해외 파병 연장 동의안도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기자는 국회 상황을 전반적으로 전해주었습니다. 최근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통과에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었는데요. 자식을 잃은 부모가 다시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부모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했습니다. 야당의 협상 카드로 쓰일 법한 이 법은 많은 국민들의 요구로 다행히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뉴스에서 어린이 생명 안전을 담은 법안 5가지 중 통과된 법안은 2가지라고 정확히 보도한 것과 통과된 법안 내용에 대해 정리해서 말해준 점은 좋았습니다. 다만 아직 통과하지 못한 나머지 3가지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아쉬움과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는 있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법들이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지난 13일 뉴스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방향 발표 이후 올해 자사고 지원 현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뉴스에서는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한 서울 지역 중학생이 지난해보다 8% 줄어들었다고 전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마감한 전국 일반고 원서 접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고와 이보다 앞서 선발하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양쪽 모두 지원한 중복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8.1% 줄어든 1만 1,261명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원자 감소에는 2025년부터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대입제도의 개편에 앞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대입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목소리와 고교 서열화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에 따라 정부 정책에 영향받는 이들은 벌써부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합뉴스 TV 보도처럼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한 서울 지역 중학생이 지난해보다 8%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은 교육정책 후퇴라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입 선발에서 공정을 중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현행 대입제도에서 자사고 등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 일반고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분석 보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홍익대학교 법학과의 홍현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죠? 네, 저는 지난 14일에 방송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천년의 역사를 품은 관광도시 경남 양산을 소개했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세계적인 문화유산 통도사에서 시작됐습니다. 해인사 송강사와 함께 언급되는 통도사는 자장률사가 646년에 부처의 진신사리를 가져와 보관하면서 창간한 사찰이라고 합니다. 오시면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머리뼈하고 입던 옷하고. 진신사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해놨다는 말이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칠에 지닌 보물 진신사리는 대웅전 금강계단 속에 모셔져 있다는데요. 금강계단에 모셔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 도를 얻고 진리를 깨달아 중생을 극락으로 이끈다는 의미에서 통도사라는 절 이름도 붙었다고 합니다. 통도사라는 절 이름도 붙였는데요. 진신사리가 있는 대신 통도사 대웅전에는 부처를 형상화한 불상이 없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우리 통도사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의 불상이 없어요.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불상을 두지 않습니다. 진짜 부처를 모셨으니 부처를 형상화한 불상은 필요 없다는데요. 통도사에는 반야용선도라는 그림도 있었는데요. 연꽃이 피어 있는 물을 건너서 일로왕보살과 지장보살이 극락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내용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또 지장보살이 뒤에서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림이 그려진 시기가 조선시대라 그림 속 사람들이 모두 갓을 쓰고 저고리를 입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재밌는 부분이 그런데 그림 속에서 한 사람만 혼자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는데요.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속세에 남은 가족들 걱정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해석이 일리 있고 재밌었습니다. 통도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통도사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전각들을 둘러다 보면 시간이 멈춘 듯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한 자연음식 전문점을 찾았는데요. 김숙희 사장님은 5년 넘게 사찰 음식을 했던 손맛으로 지금은 약선 음식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발효 식초 이런 걸 다 제가 담아서 10가지가 넘는 반찬에 사용되는 발효액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반찬수만큼이나 다양한 발효액들. 특히 야생개복숭아로 만든 개복숭아 발효액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름에 담으면 3년 정도 지나면은 음식 맛이 더 좋아져요. 이어서 죽순과 가시오가피, 엄나무 등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재료로 만든 특별한 장아찌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엄나무 장아찌는 제가 잘 못 들어봤었는데. 네. 그리고 중요한 약선 요리인 연잎밥이 소개됐는데요. 또 하나의 보약은 연잎밥입니다. 물을 통도사 약순물과 짙은 녹색의 흠집이 없는 생연잎만을 사용하는 모습에서 정성을 다함을 느껴졌습니다. 생연잎을 써야 제대로 된 향을 낼 수 있답니다. 또 멋스러운 건강밥이 완성됐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맛과 건강을 더해준 양산의 자연을 다음은 양산시 원동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양산에 겨울 왕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한국 최남단에 위치한 스키장 개장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높이에 펼쳐진 새하얀 설원. 낭만적인 겨울 여행지라는 표현에 제 마음도 설렜습니다. 에게도 낭만적인 겨울 추억을 선물하는데요. 영하 3도가 되면 기계를 이용해서 인공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남권은 온도가 영하권으로 잘 떨어지지 않아 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로 눈을 만들려면 하루 평균 7,000에서 8,000톤의 물이 사용되고 제설 비용은 1,000만 원이 든다는데요. 물도 물이지만 푸른 20명이 28시간째 매달려 설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봄부터 이어서 시운전을 통해 리프트를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아침 9시부터 이제 10시까지 시운전을 돌리면서 단순히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프트에 직접 타서 확인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무거운 카트들을 특히 높은 타워까지 올라가 위험을 감수하며 고객의 안전을 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리조트 내부에서도 개장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추위는 없어도 분주함은 닮아 있는 곳. 오래되거나 깨진 장비는 버리거나 교체를 하고 스키나 보드의 바닥에는 촛농을 바른다고 합니다. 바이니 같은 경우도 오래된 거는 안전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찾아와서 즐기는 것이 이분들께 기쁨이 된다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웃고 다 기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한 체험 목장인데요. 자랑하는 이 산기슭에 평화로움을 더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소들을 한 가족처럼 생각하는 박은수 대표는 한 칸에 머무르는 소의 수를 반으로 줄이는 등 보금자리에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중에 45마리 있습니다. 소를 위해 걸음을 뒤집고 고무 매트를 깔아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지고 햇빛을 보게 하여서 걸음을 마르게 하는 작업입니다. 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통해 소를 진심으로 대하는 박은수 씨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넘어서 박은수 씨는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목장을 개방한 지 7년째라는데요. 입소문 덕일까요?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목장 체험을 통해 젖소에게 먹이를 주고 유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재밌어요. 와 느낌 신기하다. 유제품에 직접 물을 부어 녹아내리는 과정을 관찰하고 창호지처럼 얇게 늘리는 체험이 특색 있어 보였습니다. 피자 만들기에도 도전하는데요. 구우면 쭉 늘어나는 치즈가 매력적인 피자가 완성되는 모습에 어느새 저도 빠져들었습니다. 그 맛은 어떨까요?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홍현지 학생은 이번 트렌드 지금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목장 대표 박은수 씨가 예전에 죽은 소를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이던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소를 반려동물처럼 생각해 죽은 뒤에도 장례를 치러준다는 은수 씨를 통해 생명의 가치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학교 법학과의 홍현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지난 11일 동두천과 원주, 인천 등지에 있던 주한 미군기지 4곳을 반환받았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환경오염 정화 비용은 일단 우리 측이 부담하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칠 영향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이 주한 미군기지 반환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 등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주한 미군기지 반환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를 짚어주시고요. 이번 환수 결정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도 살펴주실까요? 네. 정부는 지난 11일 강원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인천 부평과 경기 동두천의 캠프 마켓과 캠프 호비 등 주한 미군기지 4곳을 반환받았습니다. 총 80곳의 반환 대상 미군기지 중에서 54곳이 이미 반환받았고 남은 26곳 중에서 이번에 4곳이 반환되면서 반환 대상은 22곳이 남았습니다. 정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가 오염 정화 책임, 주한 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주둔근 지휘협정 소파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 한미 간의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미군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용산 기지의 반환 개시 절차에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이미 2009년부터 11년에 걸쳐서 사용이 폐쇄되었고 반환 절차가 진행됐으나 기지 토양의 오염 정화 및 정화 비용 부담 책임에 대한 한미 측 간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 왔습니다. 8에서 10년 동안 반환이 지연되자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피해가 늘어났고 기지 오염도 악화되면서 주민은 물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서울신문은 지난 12일자 반환협의 10년에 지역 고통은 덜었지만 오염 정화 비용 전액을 떠안을 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에 정부 조치는 어차피 협의가 장기화될 것이라면 주민과 지역사회의 피해라도 최소화할 수 있게 반환을 먼저 받자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반환기지 협상의 핵심인 환경 정화 비용과 관련해선 일단 우리 정부가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미군기지 4곳의 정화 비용은 최대 1,100억 원대로 추정되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일단은 우리 비용으로 오염 정화를 하고 오염 정화 책임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것이 바로 환경 오염 정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먼저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또 소파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꾸준히 보도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국내 환경법에 따르면 환경오염은 오염시킨 주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지만 주둔근 지휘협정 소파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오랫동안 한미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지만 미군은 기지에 근무했던 장병들에게 특별히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제법상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 피해에 대한 회복 비용과 배상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 오염 문제는 심각합니다. 용산 기지는 기름 유출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고 심지어 인천의 부평 기지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고엽제 성분인 다이옥신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평 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만 약 600억 원, 전국의 미군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은 많게는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미군은 오염 정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양국이 미군 기지 반환 이후에도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반환되었던 미군 기지 80곳 중에 이미 반환된 54곳에 대해서는 한미가 반환 절차를 받으며
오염 정화 관련 책임 협의를 했지만 미국이 정화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이들 기지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졌고 한국 정부가 정화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미양국이 향후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한국이 미국의 비용을 부담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MBC는 지난 11일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 시작했으나 수천억 오염 정화 비용은 누가 부담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환경 오염 정화 비용을 책임지도록 협정을 맺은 나라는 독일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기지를 반환할 때 시설의 값을 미군에게 쳐주고 있어서 이 비용이 환경비용 정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비용은 결국 우리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MBC는 내다봤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어떤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좀 어떤 보도를 하고 있었나요? 네, 미군 기지 정화 비용을 한국이 선제 부담함으로써 미국의 한국 측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분담금을 인상해 동맹에 기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 한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무상 임대해주고 반환된 기지에 대한 정화 비용도 지불한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다시 부각시켜 압박에 맞서겠다는 해석입니다. 뉴스원은 미군 기지 정화 비용 1,100억을 일단 한국이 부담하고 방위비 협상에 도움이 될까라는 제하의 11일자 기사에서 미군과 기지 반환을 협의하면서 정부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에 비용을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우리 측이 미군을 위해 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했고 우리 국민이 겪는 불편과 손해 역시 엄청난 비용이자 방위비 분담임을 얘기하고자 하는 기싸움의 성격도 있는 듯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47조 원에 비해서 정화비용 1,100억 원으로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을지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1,100억을 추가 부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존재합니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1일자 정부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기지 정화 비용을 방위비 협상에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기지 반환은 방위비 협상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우리 언론은 이렇게 좀 중요한 시점에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걸까요? 네.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 원보다 5배 이상 많은 47억 달러, 약 5조 5천억을 요구하며 새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호위 연합체 파병과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상쇄 카드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 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도 미국 측이 새 항목 신설을 주장한다면 우리도 맞대응에 내세울 수 있는 카드로 전문가는 꼽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지 반환이 되면 협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미국이 이번에 선반환 후 협의를 수용한 배경에 최근 한미동맹의 균열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지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면 지난 11일 주한미군기지 4곳이 반환된 후 반환 사실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도한 언론이 많았습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되면 최대 조 단위에 이르는 만큼 언론은 관련 소파 규정과 한미 간 입장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보도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내외 전문가들 의견을 적극 보도해 우리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언론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은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의 부담 협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규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